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타인의 고통을 붉은 비로 보며 자랐다는 것을. 지금 당신을 흔드는 그 고통 역시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자욱한 새벽 안개, 산등성이. 수십 명의 외국인 수행자들,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다. 절박함과 평온함의 경계, 법당 앞. 회색 승복을 입은 성인 법현,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People called him the empty vessel. 사람들은 그를 비어있는 잔이라고 불렀다. 법현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 맑다 못해 비어있다.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스님, 제 안의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침묵.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법현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고 해서 바람이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침묵. 그냥 흔들리게 두십시오. 곧 지나갈 겁니다. 수행자의 얼굴에 평온이 스친다. 그 순간 법현의 시선이 이 마당 끝으로 향한다. 남루한 차림의 노년 부부가 멀찍이 서 있다. 합장한 그들의 손이 떨린다. 법현의 눈자위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이 아니라 칼날이 그대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소리가 순식간에 찢어진다. 눅눅하고 좁은 단칸방, 곰팡이 냄새, 낮은 천장, 비는 오지 않는다. 하지만 방구석에 웅크린 칠세 수연, 귀를 막고 몸을 떨고 있다. 수연의 눈에는 천장에서 핏빛 비가 쏟아진다. 비와. 엄마, 빨간 비가 내려. 수연의 시선 끝. 대들보에 목을 맨 남자의 환영. 아저씨가 울고 있어. 목에 줄이 감겨 있어. 엄마 정숙이 다가와 아이를 세게 붙든다. 수연아, 정신 차려. 아무것도 없어. 정숙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는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손이지만 동시에 아이의 세계를 부정하는 손이다. 수연의 눈동자가 더 크게 흔들린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눈을 가렸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다.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멈추지 않는 핏빛이 천년의 칼날을 안고 태어난 아이. The child born, holding a 1,000-year blade. 운명이 시작됩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는지를. 붉은 것, 피였을까, 빗물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었을까? 쿵, 천둥,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다. 아버지 윤준호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다 펴기를 반복했다. 손바닥에 땀, 닦아도 또 차올랐다. 괜찮을 거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냄새, 소독약, 땀, 피. 비상등만 켜진 어두운 실내. 정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쿵. 형광등 완전히 꺼짐. 암. 1초, 2초, 3초. 그리고 그렇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붉은 비가 내리던 밤에 간호사가 아이를 받았다. 남자애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건강해요? 대답 없이 수건으로 아이를 닦더니 조심스럽게 정숙의 품에 안겼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받아 안았다. 차가웠다. 살이 아니라 얼음 같았다. 왜 이렇게 차갑지? 체온이 조금 낮긴 한데 울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간호사의 눈빛도 불안했다. 준호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울고 있잖아. 정숙이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하지만 아이의 차가운 피부에서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잠깐만요. 아이는 그냥 눈을 떴다. 아이의 눈.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너무 깊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지켜봐 온 것처럼. 정숙이 숨을 삼켰다. 준호도 아이를 내려다봤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정숙이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는 빨지 않았다. 그냥 정숙을 바라봤다. 수연아, 먹어야지. 윤수연. 처음 불러본 이름. 사람들은 저를 비어있는 잔이라 불렀다. 하지만 처음부터 비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날 밤, 저는 가득 차 있었다. 세상 곳곳에서 흘러드는 고통으로. 새벽 3시, 정숙과 준호 모두 잠들었다. 아이만 깨어 천장을 바라봤다. 멀리서 들려왔다. 울음, 주신음, 비명. 병원 어딘가에서 누군가 쓰러지고, 어딘가에서 아기가 숨을 헐떡이고, 어딘가에서 여자가 혼자 울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 맺혔다. 정숙이 잠결에 느꼈다. 눈을 떴다. 아이의 얼굴 젖어 있었다. 수연아?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픈 거야?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냥 눈물만 흘렸다. 소리 없이. 준호가 깼다. 왜 그래? 울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준호가 아이를 봤다. 이상하다. 간호사 불러볼까? 그 순간 아이가 눈물을 멈췄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든 것처럼. 정숙과 준호가 서로를 바라봤다.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다르다는 것을. 부모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하셨다. 정숙과 준호가 나란히 앉아 잠든 아이를 내려다봤다. 준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촉감 차가웠다. 하지만 놓지 않았다. 침묵. 그래도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지켜야지. 하지만 둘 다 몰랐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그날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리고 부모님은 처음으로 두려움과 함께 사랑을 배우셨다.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하늘엔 여전히 붉은 기운이 감돌았다. 비는 그쳤지만 수연의 눈 감긴 눈꺼풀 아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 저는 평범한 아이처럼 자랐다. 아니, 그렇게 보이도록 했었다. 불길한 첫 징조. 낡은 아파트.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엔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다.
냄새, 눅눅한 공기, 오래된 장판 냄새. 7살 수연이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혼자서만 놀았다. 수연이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차가운 플라스틱. 탑이 높아졌다. 7개, 8개, 9개. 그때 수연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시선이 빈 벽을 향했다. 수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민지야, 작고 낮은 목소리. 거기 아파? 정숙이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수연이 빈 공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수연아, 누구 있어? 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어요. 목소리가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정숙이 거실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TV도 꺼져 있었다. 기분 탓인가? 혼자 놀기 심심하지? 아니요. 유치원 친구들이랑 놀면 좋잖아.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친구가 없었다. 아니, 만들 수 없었다. 내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울음소리가 먼저 들렸으니까. 수연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다. 수연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같이 놀래?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소리.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울음.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은 안 돼. 예. 넘어질 거야. 무릎에서 피 날 거고. 여자아이가 웃었다. 무슨 소리야? 뛰어갔다. 10분 후. 쿵. 여자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울음. 수연은 그냥 바라봤다. 선생님이 달려갔다. 아무도 수연을 보지 않았다. 그 이후 아이들은 나를 멀리했다. 이상한 아이. 그렇게 불렸다. 준호가 퇴근했다. 된장찌개 냄새. 다녀왔어. 어서 와. 준호가 거실을 지나다 수연을 봤다. 여전히 블록을 쌓고 있었다. 수연아, 아빠 왔어. 네. 고개를 들지 않았다. 준호가 정숙에게 다가갔다. 작은 목소리로. 오늘은 어땠어? 아까 혼잣말 하더라. 또,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들었다. 모든 것을. 준호와 정숙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병원 데려가 볼까? 뭐라고 하겠어. 정신과? 그럼 어떡해? 저러다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크면 나아질 수도 있어. 다음 날 유치원. 수연이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검은 크레용. 종이를 가득 채웠다. 선생님이 다가왔다. 수연아, 뭐 그리는 거야? 비요. 비 시커먼데. 빨간 비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봤다. 검은색으로 가득 찬 종이. 빨간색은 어디 있어? 보여요. 저한테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다. 정숙이 원장 앞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가 요즘 좀 걱정이 되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혼잣말을 자주 하고 다른 아이들이 좀 무서워해요.
아이들이 왜요? 이상한 말을 한대요. 너 넘어질 거야 라든가.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혹시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손을 꽉 잡았다. 두려움으로 정숙이 수연의 손을 잡고 걸었다. 차갑고 작은 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수연이 걸음을 멈췄다. 왜 그래? 수연이 앞을 바라봤다. 골목 끝.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젊은 여자. 배가 불렀다. 임산부.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엄마, 응, 저 아줌마. 뭐,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아기가 없어요. 정숙이 멈췄다. 뭐라고? 배 속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정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사흘 후 복도에 구급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근거림. 유산했대. 그 임산부 말이야? 응. 병원 갔는데 심장 박동이 안 뛴대. 정숙은 얼어붙었다. 7살 아들이 했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수연이가 그걸 어떻게? 준호와 정숙이 마주 앉았다. 수연이가 알았어. 뭘? 사흘 전에 그 아줌마 보고 아기가 없다고 했어. 준호가 숨을 삼켰다. 우연이겠지.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그럼 뭐야? 우리 애가 미래를 본다고?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건데? 침묵. 이건 아닌데. 우리 아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수연이 문 앞에 서서 부모의 대화를 들었다. 모든 것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날 수연은 알았다. 자신이 부모님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실종 아동 찾기. 수연이 화면을 바라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저 아저씨 발밑 차 안에 있어. 정숙과 준호가 동시에 수연을 봤다. 금기를 깨다. TV가 켜져 있었다. 경기도 일대에서 실종된 7세 남아 김민준 군을 찾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경 집 앞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으며 화면 속에는 실종된 아이의 사진과 오열하는 아버지가 보였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한숨을 내뱉었다. 어디 갔을까? 부모 마음이 어떨지. 거실 구석. 수연이 블록을 쌓다 고개를 들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혹은 이미 끝나버린 물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저씨 발밑 어머니가 돌아봤다. 차 안에 있어요. 민준이 저 아저씨 차 밑바닥에 숨어 있어요. 정숙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알아? 들려요. 울고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준호가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정숙이 달려나왔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또 또 뭐? 실종 아동 어디 있는지 안 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진짜야? TV 보더니 갑자기. 그만해. 애 듣고 있잖아. 정숙이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정숙이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을 봤다. 경찰청 신고 번호. 손가락이 떨렸다. 만약 진짜라면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정숙이 깜짝 놀라 폰을 내렸다. 아무것도. 신고하려고? 그게. 미쳤어? 우리 애가 뭔데? 만약 진짜면 어떡해? 진짜라도 안 돼. 알겠어? 그럼 그냥 둬.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책임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숙이 혼자 집에 있었다. TV를 켰다. 같은 뉴스가 나왔다. 실종 6일째. 경찰 수색 난항. 정숙이 휴대폰을 들었다. 다시 내려놨다. 들었다 내려놨다. 어떡하지? 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봤다. 뉴스 속보. 실종 아동 김민준 군 숨진 채 발견. 정숙이 TV 앞에 멈춰섰다. 용의자 김모 씨의 차량 하부에서 발견됐으며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차량 하부. 차 밑.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금기를 깼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봤어? 응, 수연이가 말한 거 맞았어. 정확히. 우연일 수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알았어. 어떻게든. 그래서 신고했어야 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잘한 거야. 그 애가 죽었어. 우리 잘못 아니야.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뭐야? 우리 애 능력이 뭔데?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부모님은 처음으로 나를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정숙이 수연 옆에 앉았다. 조심스럽게. 수연아, 네,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수연이 블록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너 어떻게 아는 거야? 뭐요? 그 TV에 나온 애 어디 있는지.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화내는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들려요. 뭐가? 소리요. 정숙이 숨을 삼켰다. 무슨 소리? 아픈 소리. 무서운 소리. 슬픈 소리. 지금도 네, 많이 들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소리도 들려요. 엄마가 무슨 소리? 무서운 소리.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정숙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언니,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지갑을 잃어버렸어. 카드랑 신분증 다 들어있었는데. 정숙이 수연을 봤다. 수연은 블록을 쌓고 있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모르겠어. 백화점 갔다가 어디선가. 잠깐만.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두 번째 금기를 깼다. 정숙이 수연 앞에 쪼그려 앉았다. 수연아, 네, 이모가 지갑을 잃어버렸대. 어디 있는지 들려? 수연이 블록에서 손을 뗐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그걸 알고 싶어요? 응. 이모가 많이 걱정하셔서. 화장실이요. 화장실. 백화점 3층 여자 화장실. 휴지통 안. 정숙이 숨을 참았다. 정말? 네, 그리고 1시간 후
여동생의 목소리. 흥분해 있었다. 언니, 찾았어. 정말 거기 있었어. 정말? 어떻게 알았어? 수연이가 말했다고? 정숙이 수연을 봤다. 수연은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다. 응. 수연이가. 대박. 진짜 신기하다. 전화가 끊겼다. 정숙이 휴대폰을 내렸다. 손이 떨렸다. 진짜다. 정말. 뭐든 아는 거야. 그날부터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에서 기대로. 그날 밤 정숙이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수연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하지 않은 목소리. 생각하는 목소리. 돈을 벌 수 있을까? 유명해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집 앞에 섰다. 정장을 입었다. 번듯해 보였다. 소문 들었습니다. 무슨, 아드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김태상. 이용당하는 아이. 초로인종. 정숙이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 40대 중반. 정장. 얇은 미소. 안녕하세요. 김태상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밀었다. 김태상 대표이사 골든브릿지 컨설팅.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드님 말입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김태상이 소파에 앉았다.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제 딸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읽었죠. 거짓말이었다. 그 능력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태상이 서류를 꺼냈다. 밀었다. 숫자. 정숙의 눈이 커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함을 두고 나갔다. 정숙이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존재를 돈으로 계산했다. 준호가 서류를 봤다. 던졌다. 휙. 애를 뭘로 보는 거야?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침묵. 생각만 해보자. 한 번만. 준호가 바닥에 서류를 봤다. 숫자.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상이 다시 왔다. 파일을 펼쳤다. 실종 노인 사진. 치매가 있으셔서 가족이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정숙이 준호를 봤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정숙이 사진을 내밀었다. 이 할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아? 가족들이 걱정하셔. 수연이 사진을 봤다. 정숙을 올려다봤다. 돈 세는 소리 들려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수연아, 그게 공원 벤치요. 동네 공원 벤치래요. 김태상이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찾았습니다. 봉투를 내밀었다. 두툼한 봉투. 정숙이 받았다. 무게. 준호가 멀찍이 서서 봤다. 눈을 감았다. 그날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팔았다. 정숙이 돈을 세고 있었다. 소리. 지폐 넘기는 소리. 준호가 들어와서 돈을 받다. 준호가 봉투를 집어들어 들더니 무게를 가늠했다. 수연이는 알고 있더라.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 준호가 돈을 내려놨다. 그만할까?
응. 침묵. 하지만 둘 다 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밤 부모님은 둘 다 잠들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다음번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이었다. 주연이 천장을 바라봤다. 소리.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말하지 않은 목소리. 한 번만 더. 이 돈이면 주연이는 이해할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김태상이 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왔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연이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봤다. 더 많이 들려오고 있어. 업보의 그림자. 김태상이 또 왔다. 이번엔 파일이 더 두꺼웠다. 그때부터 일이 커지기 시작했다. 김태상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전보다 훨씬 두꺼웠다. 정숙이 봉투를 받았다. 그 무게. 준호가 멀찍이 서서 봤다. 부모님은 이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다. 돈의 단내에 취해 그 무게가 자식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주연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소리. 예전보다 더 많이 들렸다. 울음. 비명. 신음. 주연이 귀를 막았다. 하지만 막아도 들렸다. 그만. 제발. 그 무렵 나는 깨달았다. 능력을 쓸수록 더 많은 비명이 들려온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가 뒤섞여 머릿속은 온통 타인의 지옥으로 가득 찼다. 학교 낮. 주연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수연아, 괜찮니? 네. 선생님이 이마를 짚었다. 차가웠다. 소리. 교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소리. 주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5분 후. 쿵. 복도에서 아이가 넘어졌다. 주연은 그냥 엎드려 있었다. 김태상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노인. 전 재산을 잃은 얼굴이었다. 정숙이 홀린 듯 사진을 들고 주연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이 사진을 내밀었다. 주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리. 고막을 찢는 절규가 쏟아졌다. 내 돈 평생 모은 건데 이제 어떻게 주연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소리, 웃음소리, 술 마시는 소리, 돈 세는 소리. 엄마, 응. 이 할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친구예요. 며칠 전 엄마랑 통화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요. 정숙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우리 가족을 노린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정숙이 나왔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며칠 전 통화 기록. 당신, 처음부터 짜고 친 거지? 우리 애를 이용해서 저 범죄를 완성한 거야. 김태상의 얇은 미소가 사라졌다. 차가운 눈빛. 공범이에요. 우리 뭐라고요? 경찰에 가시겠어요? 그럼 사모님도 아드님도 또 같이 조사받게 될 텐데. 침묵. 김태상이 가방을 들었다. 나가려다 돌아봤다. 연락 주십시오. 문이 닫혔다. 정숙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그제야 알았다. 공짜로 얻은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돈은 사실 내 영혼을 깎아 만든 빚이었다는 것을. 준호가 들어왔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무슨 일 있어? 정숙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에 신고해? 수연이도 같이 조사받아. 우리도 잡혀. 침묵. 정숙이 울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미안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의 울음소리. 하지만 수연의 귓가에는 수만 개의 또 다른 비명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병원 어딘가에서, 길거리 어딘가에서, 집 어딘가에서 수만 개의 소리. 수연이 귀를 막았다. 그만, 제발, 그만. 하지만 소리는 더 커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내 안으로 밀려든 타인의 지옥이 이제 나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거울을 봤다. 얼굴 창백했다. 눈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나 이상해지고 있어. 학교 복도. 수연이 쓰러졌다. 구급차 소리. 달려온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폭주와 절망. 수연이 걷고 있었다. 비틀거렸다. 소리. 사방에서 쏟아졌다. 울음. 비명. 절규. 수연이 벽에 손을 짚었다. 그만. 제발. 무릎이 꺾였다. 쿵. 바닥에 쓰러졌다. 따뜻한 것. 눈에서 흘러내렸다. 붉은 피. 아이들의 비명과 다급한 발소리.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이 달려왔다. 수연아! 수연아! 수연의 입술에서 중얼거림. 들려. 다 들려. 그만. 그날 내 몸이 처음으로 항복했다. 타인의 지옥을 실어 나르던 그릇이 마침내 깨져버린 것이다. 응급실 침대. 수연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다. 정숙이 달려왔다. 수연아!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 같아요. 정상인데 왜 피를 흘려요? 왜? 어머니는 수연의 차가운 손을 잡고 무너져 내렸다. 뒤늦게 도착한 아버지는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다. 나를 망가뜨린 건 이름 모를 병이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이 문을 열었다. 낯선 노인, 70대, 허리가 굽었다. 지갑을 찾아줬던 그 노인이었다. 고마워서 인사하러 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김태상이란 사람이 사기단 두목이라더군요. 도둑도 찾아준 사람도 다 한패였대요. 정숙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침묵. 우리 애도 이용당한 거죠? 당신도 몰랐던 거죠?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노인이 일어났다. 나갔다. 정숙이 그 자리에 무너졌다. 어머니는 깨달았다. 착한 일이라 믿었던 조각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거대한 범죄를 완성했다는 것을. 수연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소리.
폭발했다. 수만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쏟아졌다. 살려줘. 왜 나야? 죽고 싶어. 수연이 귀를 막고 바닥을 굴렀다. 제발, 그만 들어와.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것이 바로 칼날이라는 것을. 정숙과 준호가 달려왔다. 수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몸을 떨고 있었다. 준호가 수연을 안아 올렸다. 눈, 코, 귀, 동시에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아빠도 들려요? 뭐가? 온 세상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다 미안해. 수연이 미소 지었다.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깨달은 것이다. 병원 새벽,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집에 데려갈게요. 차안 새벽, 안개 자욱한 산길. 준호가 운전하고 있다. 뒷좌석, 정숙이 잠든 수연을 꼭 안고 있었다. 병원은 소용없어. 절이든 어디든 수연이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정숙이 수연을 내려다봤다. 창백한 얼굴. 응.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다. 나를 도구가 아닌 다시 아들로 구하기 위한 마지막 길이었다. 깊은 산사, 안개 사이로 낡은 기와가 보인다. 목탁 소리. 법당 앞, 한 노스님이 서 있다. 수연을 바라본다. 칼날을 품고 왔구나. 그것도 아주 시퍼런 칼날을. 구원의 길. 차가 천천히 올라갔다. 안개가 자욱했다. 소리, 바람, 새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여기가 맞나? 내비게이션이 여기까지래. 차가 멈췄다. 나무 사이로 절이 보였다. 낡은 기와, 이끼 낀 돌계단. 정숙이 수연을 안고 내렸다. 가벼웠다. 준호가 앞장섰다. 계단을 올라갔다.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고요함을. 목탁 소리. 법당 앞, 한 노스님이 서 있었다. 혜운 스님, 60대 후반, 고요한 얼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침묵. 혜운이 고개를 들었다. 수연을 봤다. 눈, 깊었다. 칼날을 품고 왔구나. 정숙이 멈췄다. 그것도 아주 시퍼런 칼날을. 스님, 저희 아들이 안다. 혜운이 일어났다. 천천히 다가왔다. 수연을 내려다봤다. 아이가 아니구나. 벌써. 네. 이 아이는 이미 어른보다 많은 것을 품었다. 침묵. 들어오시게. 냄새. 향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혜운이 수연을 내려다봤다. 눈을 뜨겠나?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혜운을 봤다. 침묵. 스님, 그래. 여기는 조용해요. 혜운이 미소 지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럼 됐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고요함이 무엇인지. 정숙과 준호가 해운 앞에 앉았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정숙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 김태상, 돈, 능력, 이용, 사기. 해운은 듣고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 저희 잘못입니다. 아이의 업보가 아니군요. 네, 세상의 흐름입니다. 아이는 듣는 것이지요. 네. 모든 걸 들어요. 타인의 고통을, 네, 그 고통이 아이 것이라 생각하셨나? 아니에요. 남의 것이지만 그런데 왜 아이가 아픈가?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고 해서 바람이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것과 자신의 것은 다릅니다. 아이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침묵.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정숙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부모님은 깨달았다. 나를 망가뜨린 건 능력이 아니라 사용법이었다는 것을. 정숙이 홀로 앉아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준호가 다가왔다. 옆에 앉았다. 침묵. 우리가 죽인 거야. 응, 우리 손으로. 응. 침묵.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정숙이 준호를 봤다. 수연이를 여기 두고 가야 할까? 우리 곁에 있으면 또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수연이 법당에 앉아 있었다. 혜은이 옆에 앉았다. 목탁. 수연이 목탁을 봤다. 두드려 보겠나? 수연이 목탁채를 받았다. 조심스럽게. 소리. 맑았다. 소리가 예뻐요. 그래, 다른 소리는 안 들려요. 이 소리만 듣기 때문이지. 수연이 다시 두드렸다. 침묵. 스님, 응, 여기 있어도 돼요? 혜은이 수연을 봤다. 부모님께 물어봐야지. 엄마 아빠도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나? 들려요. 마음이. 침묵. 그럼 됐구나.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탁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고통은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잡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걸. 정숙과 준호가 수연 앞에 섰다. 침묵. 수연아, 네, 엄마 아빠가 미안해.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를 수연이 정숙의 손을 잡았다. 촉감.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함이 느껴졌다. 엄마, 이제 안 아파요. 네, 정말 목탁 소리 들으면 조용해져요. 정숙이 울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다. 수연과 눈높이를 맞췄다. 수연아, 아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응, 여기 있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래야지. 침묵. 준호가 수연을 안았다. 꽉.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돈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눈물. 산길 밤. 차가 천천히 내려갔다.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정숙이 뒤를 돌아봤다. 산사. 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다. 잘 있어. 우리 아들.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짜 선택을 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보낸 것이다. 수연이 법당에 앉아 목탁을 두드렸다. 혜은이 옆에 앉았다. 외롭지 않나? 아니요. 부모님 보고 싶지 않고? 보고 싶어요. 근데 수연이 목탁을 내려다봤다. 여기가 더 편해요. 혜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목탁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칼날을 품은 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베이지 않으면서. 20년 후 산사 대웅전.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성인. 법현.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고 해서 바람이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마당 끝. 남루한 차림의 중년 부부가 멀찍이 서 있다. 합장한 손이 떨린다. 축복과 승화. 자욱한 새벽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각자의 언어도 얼굴도 다르지만 표정만은 닮아 있다. 절박함과 평온함의 경계. 법당 앞. 회색 승복을 입은 성인. 법현. 움직이지 않는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바위처럼. 사람들은 나를 비어있는 잔이라 불렀다. 누구의 고통을 쏟아부어도 넘치는 법이 없었으니까. 법현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얼굴. 고요하다. 눈은 맑다 못해 비어있다. 한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스님, 제 안의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요. 법현은 잠시 그를 바라본다. 재촉하지 않는다. 침묵. 화를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수행자가 숨을 삼킨다. 그것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법현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바람이 창문을 흔든다고 해서 바람이 그 집의 주인은 아닙니다. 침묵. 그냥 흔들리게 두십시오. 곧 지나갈 겁니다. 수행자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평온이 스친다. 그렇게 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같은 말을 해왔다. 고통은 흘러가는 것이라고. 법현의 시선이 마당 끝으로 향한다. 남루한 차림의 노년 부부.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정숙과 준호.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등은 굽었다. 합장한 손이 아주 작게 떨린다. 법현의 눈자위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흔들린다. 20년 만이었다. 회상 20년 전.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빈 차로 내려가는 부모.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는 어린 수연. 혜운 스님의 미소. 법현이 천천히 일어난다. 수행자들이 고개를 숙인다. 법현이 걸어간다. 부모를 향해. 발걸음이 무거웠다. 법현이 부모 앞에 섰다. 침묵. 정숙이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다. 수연아.
법현이 고개를 저었다. 법현입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법현. 스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이 바로 존칭의 무게라는 것을.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입을 열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꿇었다. 큰절. 정숙도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 아들 앞에서, 스님 앞에서 절을 했다.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짜 용서를 구했다.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법현이 그들을 내려다봤다. 침묵. 법현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촉감.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함이 함께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정말 법현이 고개를 저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준호가 숨을 삼켰다. 다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침묵. 아버님도 어머님도 저도 정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법현이 정숙을 봤다. 아들이 아닙니다. 정숙이 멈췄다. 하지만 어머님의 아픔은 압니다. 침묵. 그것도 흘러갈 겁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부모님은 처음으로 진짜 해방을 맛봤다.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 것이다. 법당 앞. 법현이 목탁을 두드린다. 창밖. 정숙과 준호가 걸어 내려간다. 손을 잡고 등이 굽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다. 부모님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황금빛 햇살이 마당을 비춘다. 법현이 혼자 앉아 있다. 목탁. 침묵. 법현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구름. 천천히 흘러간다. 그날 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렸는지. 이제 나는 안다. 붉은 비. 그것은 비가 아니었다. 세상의 고통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 침묵. 멀리서 누군가 걸어온다. 젊은 여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님. 법현이 고개를 든다. 도와주세요. 제 안의 고통이. 법현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앉으십시오. 여자가 앉는다. 그 고통이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침묵. 아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럼 됐습니다. 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아이는 결국 세상의 고통을 품고도 쓰러지지 않는 큰 사람이 되었다. 목탁 소리. 그의 곁엔 늘 침묵과 자비가 있었고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서 위로를 위해 먼 길을 찾아왔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흘러가는 것이다. 여러분을 흔드는 고통 또한 그저 흘러가는 바람일 뿐입니다.